여러분, 10단원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이죠. 요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범위긴 한데, 환경 문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또 하나, 단원의 제목 보시면 지속 가능한 환경이 있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이제 보호와 함께 또 하나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 환경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이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어느 특정 나라는 개발만 하자, 어느 특정 나라는 보호만 하자, 이게 아니라 개발과 보호를 함께 이제 모든 나라가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 10단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 환경 단원에서 첫 번째 단원은 이제 기후변화 원인과 그 해결 노력을 좀 볼 건데요.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후 자체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기후변화인데요. 특히 달라졌다는 포커스는 그 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 자체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 지구에 여러 가지 어떤 자연 재앙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기후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에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인간 활동의 증가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 활동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수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20세기 오면서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많아지면서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이제 증가되면서 기후 변화가 생겨났죠. 이 기후 변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인데요. 말 그대로 지구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평균 기온 자체가 높아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기후 변화를 또 이끌고 있고요. 또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의 이제 증가입니다. 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석유 있죠.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인데, 이런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증가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온실가스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천연 공기청정기라 불릴 수 있는 열대 우림인데요. 이런 우림이 많이 파괴되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온실효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배출하는 그 호흡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CO2,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제 축산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 폐기물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메탄가스, 또 이제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무거운 온실가스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가 왜 문제가 되고 있냐? 여기 보시면요, 이제 태양이 이제 지구를 비추고 있을 때 이제 지구에서 이제 받은 열이 그대로 이제 반사식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복사열인데, 이제 적정한 이제 이 정상적이라면 대부분 복사열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 복사열 자체가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 안 내부를 데펴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띠가 대기권인데요. 이 대기권 자체가 더 두꺼워졌죠. 두꺼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온실가스 자체가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많아지면서 복사열 자체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온실가스 지구에서 복사된 열 자체가 온실가스에 막혀가지고 계속 지구 내부를 뜨겁게 달궈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실 효과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이제 분홍색이죠. 1960년대부터 2015년까지 보시면 수직선 같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만큼 이제 이 시기에 많은 산업화로 인해서 CO2가 증가해버렸습니다. 증가해버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역시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 버렸죠. 다시 말해서 이 CO2 같은 온실가스 자체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올려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온실효과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 온실효과 같은 이런 현상이 바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 기후변화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현상을 나타내게 되냐? 단순하게 이제 전에 비해서 온도가 올랐다, 뭐 내려갔다, 요 정도가 아니라요, 재해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횟수가 많은 태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그 게릴라성 폭우 같은 홍수라든지, 이런 재해가 전에 비해서 사이즈가 훨씬 커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후변화,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 있죠. 요것 때문에 극지방 빙하가 녹아버려가지고요. 해수면이 상승돼 버렸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크게 느끼지를 못했었는데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 해수면 상승 속도 자체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일부 이제 섬나라들은요, 국가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빨라버립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투발루오라는 나라가 있어요. 투발루오 같은 경우는요, 해수면 상승 때문에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해서 국가 포기 선언을 해버렸죠. 그 정도로 이제 기후 변화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위험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요. 이제 먼저 국가적 노력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적 노력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각 국가 내에서 이제 어떤 이제 성장 정책을 추구하고 있냐면 녹색 성장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녹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갖다 준 이미지가 자연 환경과 이제 밀접하게 느껴지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환경도 살리고 경제 성장도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최근에 이제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이제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있다가는 일부 선진국도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연 장치를 갖고 있는 자동차들은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연장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휘발유를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산을 멈추겠다. 그 대신 뭐를 생산을 하겠냐? 바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전기차라든지 또 이제 배기가스 자체보다는 물로 나오는 수소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생산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전에 이제 이 다른 산업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 올라가고 또 이 산업 자체가 환경 친화적 산업이라서 환경도 지키고 즉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도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시행하는 어떤 기후변화를 위한 노력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온실가스 자체가 오염물질이죠. 이제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제 제도인데, 오염물질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인데요. 오염물질 배출이 안 좋습니다. 배출하지 마세요. 계속 도덕적으로 계도를 해봤자 실제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정책적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돌리냐?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거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A기업하고 B기업을 줬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두 기업이 있는데 A기업은 오염물질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고 B기업은 많이 배출했어요. 근데 이제 요 적게 배출한 기업이 B기업에다가 이거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B기업은 너무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 적게 배출한 기업은 환경도 살리면서 이 남아도는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제발 이제 환경 오염 좀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환경 오염 안 환경도 살리면서 이거를 또 경제적인 이득으로 줘버릴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최근에 이제 경제적 유인 정책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환경 정책이죠. 이번에는 국제적인 노력을 보겠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이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돼가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어떤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기후협약이라든지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이 있었는데 이 먼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는요, 1997년에 이제 약속한 이제 하나의 어떤 협약인데요. 주로 이제 그동안
이 경제 성장을 이제 먼저 이제 했었던 선진국들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게 의무를 주는 겁니다. 선진국에 이제 이 CO2 배출량을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2% 감축하자는 협약이었는데 요 협약이 이제 올해 끝나요. 올해 만료되면서 새로운 협약 파리 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파리 협정은 어떤 거냐면요, 좀 더 포괄적이에요. 과거에는 선진국에 이제 의무를 많이 줬다면 이 파리 협정은 선진국 과 함께 이 195개가 되는 당사국 모두에게 이제 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협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훨씬 더 이 어떤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을 보존하자, 요런 그 보존 약속을 하자라는 나라들 자체가 더 넓어진 거죠. 이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었죠. 탈퇴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당선된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자가요, 다시 파리 협정에 들어오겠다, 지구 환경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협정이죠. 파리 협정. 이번인 교과서 194페이지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인데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요 유발 산업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요 환경문제 유발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요, 이 어떤 그 생산 과정 자체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어떤 산업을 환경문제 유발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이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것만 간략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섬유 산업 같은 공해 유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노트북 있죠? 오래된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쓰지 않은 휴대폰, 여기 전부 다 이제 전자 쓰레기가 되는데, 전자 쓰레기를 가공하는 산업이 또 있어요. 이 전자 쓰레기 처리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키우는 화훼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문제 유발 산업입니다. 화훼 산업은 좀 의외죠. 꽃이니까. 요 화훼 산업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지 이따 볼게요. 이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은요, 일반적으로 부재가 적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이제 어느 지역들이냐?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즉 환경 문제에 눈을 떠 심각성을 아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개발도상국은 아직 이제 경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 관심이 좀 약해요. 그래서 많은 어떤 환경 문제 유발 산업 자체가 개발도상국으로 가버리죠. 특히 가는 이유가 이것도 산업이니까 돈을 벌게 해주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이제 노동비가 아무래도 선진국보다 싸다 보니까요, 많이 이제 드리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동이 이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가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이다 보니까요, 그 지역의 환경 오염을 키우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전자쓰레기 처리 마을, 중국의 그 마을 보셨죠? 그 마을 보시면요, 이 전자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구리선이라든지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납땜을 하면서, 또 그게 그대로 이제 그 하천에 이제 흘러가고 하면서 하천 오염이라든지 또 그 지역 사람들 건강도 이제 악화됐었고 문제가 많았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중국에서도 요즘에는 이걸 막고 있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해요. 이 환경문제 유발 산업 중에서 여러분들 뭐 전자쓰레기 처리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섬유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오염물질 많이 나온다고 아실 테지만, 화훼 산업은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꽃이죠. 꽃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생산하고 거기서 소비하면 되는데, 이게 왜 케냐까지 왔냐? 일단 케냐 같은 아프리카는 온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는데, 또는 뭐냐, 요 저개발 국가,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들은요, 노동비가 싸죠. 그래서 이제 노동비도 싸고 환경 규제도 덜한, 이 또 기후도 좋고, 요런 이제 그 열대 기후 쪽 케냐로 가는데, 이 지역 입장에서는 화훼 산업, 꽃을 키우면서 일자리가 발생하고, 또 여기서 이제 소득이 생겨서 경제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 점은 참 좋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꽃을 키우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농약이 살포됩니다. 농약이 살포되다 보면 그 농약 때문에 주변에 이제
토양이라든지 또 그 수질이 많이 오염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꽃을 키우는 과정에서요, 물이 많이 사용돼요. 주변에 농사도 해야 되고 식수로 또 써야 하는데 그 물 자체가 다 이제 이 꽃을 키우는데 써버리기 때문에 사실 요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죠. 그래도 뭐 이제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교과서 188페이지 생활 속 환경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같은 경우는 이슈로 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꾸고 보존하고 해야 할 건데 이슈로 된다는 것은 뭐냐? 환경에 있어서도요, 각 국가별로 생각하는 차이가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개발과 보존에 대한 차이일 텐데, 여러분 저기 아마존 관련된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죠. 이제 지구 전체 살림의 이제 5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지역인데, 요 지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괴가 되고 있죠. 왜냐면 이제 아마존 밀림이 이제 그 지나가는 곳이 5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지역이 브라질인데, 이 브라질 대통령하고 이제 브라질 산업 자체가 요거를 이제 많이 개발을 해서 국가 경제 활동에 쓰겠다 이거죠.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는 경제가 우선되는 거고, 또 이제 주변 국가들과 전 지구적 입장에서는 아마존이 파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이상현상, 기후 이상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 개발 아니다. 우리 경제가 먼저다.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돼가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환경 이슈는요, 아마존 개발과 보존 말고도요,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갯벌을 간척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하천 개발,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환경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경제나 편의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립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죠. 또 이제 그런 이슈들 말고 최근에 또 식품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우리가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 GMO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 GMO는요, 우리 목적에 맞게 이제 새롭게 유전자를 바꿔서 설정한 농산물입니다. 여러분 안 드시는 것 같죠? 상당히 많이 드실 겁니다. 우리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콩이라든지 또 콩 말고 뭐 있지? 옥수수라든지 이게 생산돼야 할 건데요. 사실 자연의 속도로 맞춰가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의 어떤 그 콩과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요것의 형질을 약간 바꿔서요, 수확량을 늘려줘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확량 늘려줘 버립니다. 요렇게 해서 생산된 것이 바로 이제 GMO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찬반이 많이 있죠. 왜냐면 요 형질을 변형시켰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 생태계나 사람에게 얼마나 큰 2차, 3차 피해가 나올 수 있는지 아직 이게 명확하게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동물 실험으로는 했었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이 형질까지 바꿔가면서 해버렸을 때 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또 하나, 이 형질을 바꿔버렸을 때 생태계 자체의 어떤 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생태계 다양성 자체가 깨진다. 요런 문제 때문에 이제 환경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 또 이제 식품과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로컬푸드 운동인데, 로컬은 바로 지방을 말하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 지역 사람이 먹겠다고 하는 게 로컬푸드 운동인데요. 우리 구단원에서 농업의 세계화 보셨죠? 농업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필리핀에서 나는 이제 바나나, 그 다음 미국에서 이제 그 생산되는 소, 이런 것들이 우리 식탁에 다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점 뭐냐면요, 외국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제 지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오면서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배기가스라든지 또 오면서 이제 썩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살충제라든지 아니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로컬푸드 운동인데요. 이 로컬푸드 운동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바로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 하면 비행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푸드 마일리지는 비행기 마일리지하고 다르게 높다고 좋을 게 아닙니다. 요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음식 있죠. 그 음식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 189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음식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운반되는 거리 있죠.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그 이동 거리를 이제 곱하는 건데요. 그 기본적으로 식품 중량 있죠. 식품 양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서 이제 나오는 게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가 멀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올라가겠죠. 이 말은 이동 거리가 멀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온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농약을 뿌리고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식탁에 왔을 때 안전하지 않다. 그만큼 환경에 악영향을 갖다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로컬 푸드를 먹자. 요게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그 환경을 지키는 이제 식품과 관련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10단원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1단원은 내일 다시 올리겠습니다.